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인생극장.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은행 자동문 틈새로 스며들어오자 대리석 바닥 위로 낙엽 한 장이 뒤척이며 굴러갔다. 그 뒤를 따라 검은색 낡은 운동화를 신은 누군가의 발이 천천히 마치 허락을 구하듯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오후 3시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창구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오던 시간이었는데 본점 로비의 높은 천장 아래로 퍼지는 발소리는 왠지 모르게 작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입구에서 멈춰선 노인의 손등에는 갈색 반점들이 지도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손이 낡은 청바지 옆구리를 더듬으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을 보이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눈살을 찌푸렸다. 노인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참으려는 듯 조금씩 멈칫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혀 공간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로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은행의 VIP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모델들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 볼 일이 뭐세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점퍼와 때가 밴 면바지를 훑고 있었는데 마치 이 사람이 어떤 용건으로 왔는지 옷차림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하려 하자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려 옆 동료와 무언가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퍼져나가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저기, 통장을. 노인이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이번에는 창구 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남자 직원이 얼굴을 찌푸리며 손짓을 했다. 어르신, 순서 대기표 뽑으셔야죠. 저기 기계 보이시죠? 그의 어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배어 있었고 마지막 보이시죠? 라는 말끝은 거의 한숨에 가까웠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표 발급기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기계 앞에 서자 터치스크린의 파란 빛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손가락이 화면에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몇 번 노인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망설이며 화면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다. 예금, 적금, 대출. 메뉴판의 글자들이 그의 눈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화면에 반사되어 글자를 읽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뒤에서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빨리 좀 하시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편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요즘 은행도 참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결국 노인은 무작정 화면 중앙을 눌렀고 기계에서 B- 하는 오류음이 울려 퍼지자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휴,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와 노인을 거의 밀어내듯 옆으로 비키게 하고는 빠르게 화면을 조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인의 팔을 스치는 그녀의 손동작에는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대기표가 뽑혀 나오자 그녀는 그것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번호 나오면 가시고요 하고는 다수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노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창가 쪽 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의 무릎이 의자에 닿는 순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다. 대기 인원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그의 번호 앞에 12명이 더 있었고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흘러 있었다. 창밖으로는 은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로비 안으로 들어오면서 먼지들이 공중에서 느리게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7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노인은 손에 쥔 대기표를 확인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뒤쪽 소파에 앉아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저런 분들은 시간대를 좀 피해서 오시면 안 되나 하고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동료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3번 창구에 앉아있던 여직원은 노인이 다가오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지면서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무언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친절했지만 입꼬리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눈빛은 이미 노인 너머의 다른 대기자들을 향해 있었다. 노인이 품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리듬이 점점 빨라지는 것이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어르신, 신분증 있으세요? 먼저 신분증 주셔야 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끊어서 말하고 있었고 옆 창구 직원이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다. 노인의 손이 떨리면서 낡은 지갑을 꺼냈고 그 지갑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으며 어디선가 본 듯한 옛날 스타일의 것이었다. 지갑을 열자 그 안에서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보였는데 여직원은 그것들을 보고는 더욱 인상을 찌푸리며 신분증이요. 신분증하고 재촉했다. 노인이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고 위에 올려놓자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면서 손가락 끝으로만 잡는 듯한 동작을 보였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용건이 뭔데요? 그녀가 모니터를 보면서 물었고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요 하고 대답했다. 여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멈칫함 속에는 통장 하나 만들자고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통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로 하실 건데요? 입출금 자유, 적금, 예금? 그녀의 질문은 마치 시험 문제를 내듯 빠르게 쏟아졌고 노인이 대답을 망설이자 그녀는 혀를 차며 안내 책자를 노인 앞으로 밀어냈다. 여기 보고 결정하세요. 다음 손님도 계시니까 빨리 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며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당신 때문에 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책자를 들여다보았지만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형광등빛 아래서 종이가 반사되어 더욱 읽기 어려웠다. 뒤편에서 다른 고객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내 데스크 쪽에서는 직원들이 무언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퍼져왔다. 그냥 보통 거요. 노인이 간신히 말했고 여직원은 네, 입출금 자유통장이요 하며 다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기계적이고 빨랐으며 그 속도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초기 입금액이 필요한데 얼마 넣으실 건데요? 그녀가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많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만드나 하는 뉘앙스가 살짝 묻어났다. 노인이 다시 지갑을 뒤적이자 여직원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면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때였다. 노인의 손이 지갑 안쪽 깊은 곳을 더듬더니 거기서 무언가 작고 납작한 것을 꺼냈다. 낡은 천으로 여러 겹싸여 있는 그것을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하자 천 사이에서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장의 표지는 세월에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는데 그 오래됨이 역설적으로 어떤 무게감을 풍기고 있었다. 노인이 그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창구 위에 올려놓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직원의 시선이 그 통장에 닿았고 그녀의 눈동자가 통장 표지에 적힌 은행 이름을 읽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유지하던 무표정한 얼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1장 일상의 무게. 노인의 이름은 박찬호. 올해 78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눈을 뜨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어젯밤 잠이 얕았던 탓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든 탓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낡은 커튼을 통과하면서 방 안을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느리게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를 펴려 할 때마다 등뼈 어딘가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물컵과 함께 알약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입에 넣으며 물을 마셨다. 약이 목을 넘어가는 느낌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문 너머로 아들 내외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의 발소리는 빠르고 바빴으며 어딘가로 서둘러 가야 하는 사람들의 리듬이었다. 박찬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문고리에 걸린 낡은 가디건을 걸쳤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대충 빗어 넘겼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박찬호를 보더니 아버님 주무셨어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고 이미 시계를 신경 쓰는 시선이 벽에 걸린 시계를 훑고 있었다. 응, 잘 잤다. 박찬호가 짧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자 며느리는 밥그릇과 국을 그의 앞에 놓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저희는 출근해야 해서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넥타이를 매며 방에서 나왔고 아버지, 오늘 집에 계실 거요? 하며 묻는 그의 어조에는 확인보다는 다짐을 요구하는 뉘앙스가 있었다. 응, 어디 갈 데 있겠니? 박찬호의 대답을 듣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고 며느리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저녁에는 늦을 수도 있어요. 식사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하고 말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박찬호는 숟가락을 들어 식어가는 국을 한 모금 떠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벤치 위에 낙엽들이 쌓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었는데 그 순환이 어딘가 자신의 하루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그면서 그는 싱크대 위의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 오늘도
비가 올지 모른다는 예보를 아침 뉴스에서 들었던 것이 기억났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TV를 켜지는 않았다. 그저 손 안의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듯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저 서랍 맨 아래 칸에는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것들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는 오늘 은행에 가져갈 그 통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찬호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다가갔고 무릎을 굽혀 앉으면서 나오는 작은 신음을 참으며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들과 사진 앨범, 그리고 낡은 일기장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우면서 맨 밑바닥을 더듬었고 손끝에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닿자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을 풀기 시작하자 오래된 통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장 표지의 색은 세월에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박찬호는 통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1987년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첫 입금액이 적혀 있었다. 당시 그는 45이었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막 사업이 궤도에 오르던 시기였다. 아내는 건강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으며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때 만든 이 통장에는 매달 조금씩 돈을 넣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아두었던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통장의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고 어느 순간 그 금액은 상당한 수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찬호는 그 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10년 전쯤 IMF 외환위기가 닥쳤고 그의 공장은 부도를 맞았다.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느라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이 통장만큼은 끝까지 지켰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통장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평생 일하며 쌓아온 무언가의 증거였기 때문이고 이것마저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통장을 다시 천으로 싸면서 박찬호는 오늘 은행에 가기로 한 결심을 되새겼다. 이 통장을 해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은행이 합병되고 지점이 통폐합되면서 예전에 거래하던 은행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통장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오늘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옷장을 열어 제일 나은 옷을 꺼냈지만 그것조차도 낡고 빛바랜 것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고 면도를 하려다가 손이 떨려서 포기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면서 그는 주머니에 통장이 잘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을 나서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집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그녀는 박찬호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금방 시선을 돌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는데 젊은 여자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박찬호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여자는 먼저 빠르게 나갔고 박찬호는 천천히 뒤따라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대로변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무릎을 주물렀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시간표를 보니 다음 버스까지 15분이 남아 있었고 그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옆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빠른 비트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박찬호는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생각했다. 젊었을 때 이 거리는 훨씬 한산했고 건물도 적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학생이 먼저 올라탔고 박찬호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카드를 찍으면서 B- 하는 소리를 듣고 뒤쪽 좌석으로 향했는데 버스가 출발하면서 몸이 흔들려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어야 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거리의 간판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쳐갔다. 버스 안의 안내방송이 다음 정거장을 알렸고 누군가 하차 벨을 눌렀으며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에 멈췄다. 박찬호는 자신이 내릴 정거장까지 6정거장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주머니 속 통장을 다시 한번 만져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서 예전에 자신이 다니던 공장이 있던 자리가 지나갔다. 지금은 그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했다. 그 건물을 보면서 박찬호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아련하면서도 동시에 선명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의 웃음소리, 점심시간에 함께 먹던 도시락의 맛, 퇴근길에 아내와 함께 걷던 골목길의 저녁 공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주머니 속 통장만은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박찬호의 몸이 뒤로 젖혀졌고 그는 손잡이를 잡으며 균형을 잡았다. 은행 사거리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안내방송이 울렸고 박찬호는 벨을 눌렀다. 버스가 멈추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출구로 향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꽉 잡으며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는 가디건의 앞섭을 여미며 은행이 있는 방향을 확인했다. 저 멀리 은행 간판이 보였고 그곳까지는 약 200m 정도 걸어야 했다. 박찬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스쳐 지나가며 빠르게 자신들의 목적지로 향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장애물 같았고 누군가 짜증스럽게 비켜요 하고 말하며 그를 비껴갔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자동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찬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주머니 속 통장을 다시 확인한 후 자동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는 마침내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압도적이었는데 그는 잠시 입구에서 멈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망설였다. 그때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그를 발견했고 그 순간부터 박찬호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제2장 기억의 온기. 창구 여직원의 손가락이 낡은 통장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통장 표지를 스캔하듯 훑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지면서 이게 뭐죠? 하는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박찬호는 그 반응을 보면서 조용히 오래된 통장입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여직원은 통장을 집어들어 펼쳤고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와 금액들을 보면서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잠시만요, 이거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하며 그녀는 통장을 들고 뒤쪽 책상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앉아있던 과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과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의 표정도 처음에는 의아하더니 점점 진지해지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여직원이 다시 창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르신, 이 통장 정말 오래되셨네요. 혹시 본인 명의 맞으시죠? 그녀의 질문은 이전과 달리 정중했고 목소리에서 긴장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박찬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신분증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이번에는 달랐다. 손가락 끝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었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면서 중간중간 박찬호의 얼굴을 확인하듯 올려다봤다. 어르신, 이 통장이 상당히 오래되셔서요. 시스템 조회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의자를 빼며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구 앞 의자에 앉았고 여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옆 창구 직원이 힐끗힐끗 이쪽을 보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쪽으로 다가오더니 고객님, 실례지만 이 통장을 언제 만드신 거죠? 하고 물었다. 1987년입니다. 박찬호의 대답에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40년이 넘으셨네요 하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시선은 통장에서 박찬호에게로 옮겨갔다. 당시에 사업을 하셨나 보죠?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박찬호는 작은 공장을 했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드셨겠습니다. 그때가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하고 말했는데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여직원이 화면을 보며 어머 이거 하고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고 과장이 뭔가요? 하고 묻자 그녀는 잔액이 하고 말을 흐렸다. 과장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박찬호는 자신이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1987년 45의 나이에 그는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품질을 지키려 노력한 결과 거래처가 점점 늘어났고 공장도 확장할 수 있었다. 당시 아내는 공장 격리 일을 맡아주고 있었고 고등학생이던 아들은 방학이면 공장에 나와 단순 작업을 돕곤 했다. 가족이 함께 일하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고 매달 조금씩 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언젠가는 더 큰 공장을 지어야지 하고 생각했었다. 그 시절의 여름은 무척 더웠다. 공장 안은 선풍기 몇 대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뜨거웠고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다. 박찬호도 함께 작업복을 입고 기계 옆에 서서 부품을 검수하곤 했는데 오후가 되면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일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공장 마당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는데 아내가 싸준 김치와 반찬을 나눠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들이 그는 지금도 생생했다. 어떤 직원은 고향 이야기를 했고 어떤 직원은 주말에 볼 영화 이야기를 했으며 박찬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다. 저녁이 되어 공장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와 나란히 걸으며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하던 시간도 좋았다. 오늘 새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샘플을 보고 마음에 든대요 하고 아내가 말하면 그래. 잘 됐네. 이번 달은 좀 숨통이 트이겠어 하며 박찬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곤 했고 저 멀리 집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보이면 아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 오셨어요? 하며 고개를 돌려 인사했으며 박찬호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공장은 조금씩 성장했다. 직원이 10명이 되었고 20명이 되었으며 기계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박찬호는 매달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그 금액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났다. 통장을 정리하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뿌듯했고 이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아내도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았네요 하며 미소를 지었고 박찬호는 더 열심히 해야지. 아직 멀었어 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다. 처음에는 뉴스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왔고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부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도 빠듯해졌다. 박찬호는 밤잠을 설치며 장부를 들여다봤고 직원들의 급여를 먼저 챙기려고 개인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물었지만 박찬호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밀린 임금까지 모두 정산하려다 보니 집을 팔아야 했고 모아둔 예금도 모두 털어야 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박찬호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후 박찬호는 아내와 함께 텅 빈 공장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공장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미안해. 박찬호가 말하자 아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이는 이미 50을 넘었고 빚은 남아 있었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박찬호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그의 나이를 보고는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결국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며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일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고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하고 말하면 박찬호는 괜찮아 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박찬호는 그 통장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 통장은 마지막 보루였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때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증거였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선 같은 것이었다. 아내도 그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쓰자고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그것이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으며 결혼도 했다. 그리고 박찬호 부부는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어르신, 여직원의 목소리가 박찬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여직원을 보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확인이 끝났습니다 하고 말했다. 과장도 옆에 서서 박찬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어르신 정말 오랫동안 잘 보관하셨습니다. 이런 오래된 통장을 실물로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과장의 말에 박찬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그냥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직원이 새 통장으로 이전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이쪽을 보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박찬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과장이 그녀를 보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지 하고 말했고 그 말에는 꾸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으며 어떤 이는 감동받은 듯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제3장 균열의 깊이. 새 통장이 발급되는 동안 과장은 박찬호에게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박찬호는 아니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과장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안내했다. 여직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따라왔고 세 사람은 로비 한쪽에 있는 유리문 안쪽의 라운지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은 조용하고 쾌적했으며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과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고 박찬호가 앉자 여직원이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박찬호의 대답에 여직원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그의 앞에 놓았다. 과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어르신, 통장 이전 절차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차가운 물이 목을 넘어가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실례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공장은 언제까지 하셨나요? 과장의 질문에 박찬호는 IMF 때 문을 닫았습니다 하고 답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많은 분들이 힘드셨죠 하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여직원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처음에 너무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박찬호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며 손을 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과장이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며 여직원을 위로하듯 말했고 그는 박찬호를 보며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오래된 통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 말에 박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라운지 밖으로는 로비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어르신,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이 통장 존재를 아셨나요? 과장이 물었고 박찬호는 아내는 알았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드님께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의 질문에 박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면 쓰라고 할 것 같아서요 하고 솔직하게 답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합니다 하고 말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여직원이 박찬호에게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며 배려하려 했고 박찬호는 괜찮습니다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면서 은행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박찬호를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김성훈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다. 박찬호가 일어나려 하자 지점장은 아니요. 앉아 계세요 하며 손을 내저었고 그는 옆 소파에 앉으며 오늘 저희 직원들이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다. 박찬호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손을 저었지만 지점장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일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점장은 박찬호의 통장 이야기를 과장에게서 들었는지 40년 가까이 통장을 보관하신 거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며 감탄했다. 박찬호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못 쓴 겁니다 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지점장은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지켜내신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말에 과장과 여직원도 고개를 끄덕였고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어르신,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돈을.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박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실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아들에게 주자니 아들이 미안해할 것 같았고 그냥 가지고 있자니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놀랄 것 같았다. 기부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지점장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하며 위로했고 저희 은행에서 재무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고 덧붙였다. 그때 과장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더니 통장 발급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며 박찬호에게 알렸다. 지점장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며 일어섰고 네 사람은 함께 라운지를 나와 창구로 향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향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창구에는 새 통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담당 직원이 어르신, 여기 새 통장입니다 하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다. 박찬호가 통장을 받아들자 그 무게가 예전 통장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겁게 느껴졌다. 예전 통장은 기념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 폐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박찬호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지점장이 어르신, 앞으로 저희 은행을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박찬호는 감사합니다 하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여직원은 여전히 눈가가 붉어진 채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박찬호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은행을 나서려는데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달려와 어르신, 저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박찬호는 다들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이해합니다 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고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밖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박찬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은행 직원들이 유리문 안쪽에서 그를 배웅하고 있었고 지점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거리로 나온 박찬호는 주머니 속 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걸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일이 마무리되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은 할머니가 오늘 날씨가 좋아지려나 봐요 하며 말을 걸었고 박찬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며 미소를 지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박찬호는 천천히 올라탔고 카드를 찍으며 B- 하는 소리를 들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빠르게 걷고 있었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걷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박찬호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 중 한 장이 넘어간 날이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은행 건물이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면서 박찬호는 오늘 일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말하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고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조용했다. 아들 내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거실에는 오전에 자신이 먹다 남긴 물컵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박찬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새 통장과 옛 통장을 꺼내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하나는 새 것이었고 하나는 낡았지만 둘 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증거,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지켜내고자 했던 존엄. 박찬호는 두 통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제사장 폭풍의 중심.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다. 응, 여기 있다. 박찬호가 대답하자 민수는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 물었다. 아직이다. 박찬호의 대답에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하며 냄비를 꺼냈다. 얼마 후 며느리도 들어왔고 그녀는 아버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인사했다. 그냥 평소처럼. 박찬호의 짧은 대답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라면이 끓는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고 민수는 그릇에 라면을 담아 박찬호 앞에 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민수가 말했고 박찬호는 고맙다 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민수도 자신의 그릇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고 TV는 꺼져 있어서 집 안은 조용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그릇을 치우려 하자 박찬호가 민수야 하고 불렀다. 네. 민수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고 박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은행에 다녀왔다 하고 말했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실렸는데 아버지가 혼자 은행에 간다는 것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통장 하나 만들었다. 박찬호의 말에 민수는 아, 그러셨구나 하며 안도하는 듯 했다. 새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통장인데요? 민수가 물었고 박찬호는 주머니에서 새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민수가 통장을 집어들어 펼쳐보려 하자 박찬호가 그게 아니라 하며 다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리고 천으로 쌓인 옛 통장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그가 물었고 박찬호는 내가 고등학생 때 만든 통장이다 하고 대답했다. 민수는 통장을 집어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첫 페이지의 날짜를 보고 1987년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입금 내역들을 확인했고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이 돈이 다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박찬호의 대답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왜 이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간신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말하면 쓰라고 할 것 같아서. 박찬호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당연히 쓰라고 해야죠. 아버지 돈인데 왜 안 쓰세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고 민수는 그녀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이걸 숨기고 계셨대요 하고 말했다. 며느리도 통장을 보고는 눈이 커지며 어머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이 있으셨으면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박찬호는 미안하다 하고 짧게 말했지만 민수는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 돈으로 뭐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병원도 가시고 옷도 사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의 말이 점점 빨라지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마침내 그는 식탁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박찬호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다. 민수야, 아버지는 이게 필요했다. 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뭐가 필요했는데요? 돈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박찬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아버지가 뭔가 해냈다는 증거였다. 공장이 망하고 집을 팔고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다. 민수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아버지가 매달 조금씩 넣었던 돈들의 흔적을 따라갔다. 이거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민수가 물었고 박찬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했잖니. 아버지가 조금 도와준 거고 이건 다른 거였다. 그의 말에 민수는 무슨 다른 건데요? 하고 물었지만 박찬호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였으며 잃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돈 쓰세요. 제발.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고 박찬호는 알았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 돈을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며느리가 아버님, 내일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하며 말했고 박찬호는 괜찮다.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하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이제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가 통장을 박찬호에게 돌려주며 아버지, 이거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셨네요 하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몰랐어요. 미안해요. 민수의 사과에 박찬호는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아버지가 못난 거지 하며 쓸쓸하게 웃었다. 며느리가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신 거잖아요 하며 위로했고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박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은행에서의 무시, 통장을 열었을 때 직원들의 변화,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위로.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때는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거느렸던 사장이었고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꿈을 꾸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노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으며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통장을 통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커튼을 통과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박찬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랐다.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밤은 깊어갔고 박찬호는 마침내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다.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고 아내가 웃으며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으며 아들이 어린 모습으로 뛰어놀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한동안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고 창밖의 아침 햇살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제5장 침묵의 깊이.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약속대로 병원 예약을 잡았다. 아버님, 오늘 오후 2시에 정형외과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박찬호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 하며 사양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야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하며 고집했다. 결국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며느리는 아버님, 오늘 검사 받으시고 치료 계획 세우면 될 거예요 하며 안심시켰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박찬호는 자신도 이제 이런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했고 그것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박찬호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박찬호는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중년의 남자였고 그는 박찬호를 보며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었다. 무릎하고 허리요. 박찬호가 대답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고 물었다. 한 10년쯤 됐나? 박찬호의 대답에 의사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10년이나요? 그동안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하고 물었다. 박찬호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하며 거들었다. 의사는 알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하며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다. 엑스레이실로 이동해 검사를 받는 동안 박찬호는 차가운 철판에 눕거나 서서 자세를 바꿔야 했다. 기사가 숨 참으세요 하고 말할 때마다 박찬호는 숨을 멈췄고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에 찍혔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하며 박찬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박찬호는 고맙다 하고 작게 말했고 며느리는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하며 미소를 지었다. 결과가 나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모니터에 엑스레이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뼈와 뼈 사이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허리는 추간판이 좁아져 있고 여기 이 부분은 뼈가 조금 돌출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찬호는 화면을 바라봤지만 그에게는 그저 흰색과 검은색의 모호한 형태들로만 보였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물었고 의사는 일단 물리치료를 시작하고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상태를 보면서 필요하면 주사치료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하며 답했다. 수술은 안 해도 되나요? 며느리의 질문에 의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악화되면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해요 하고 말했다. 박찬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오랜 세월 혹사해온 대가였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이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며 약은 하루 3번 드시고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3번 오셔야 해요 하고 설명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병원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아버님 이제부터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며 격려했고 박찬호는 그래야겠지 하며 답했다. 약국에 들러 약을 받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먼저 퇴근해 있었고 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하며 물었다.
며느리가 의사의 설명을 전달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 잘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 하고 말했다. 박찬호는 소파에 앉으며 응,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눌러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동료한테 아버지 이야기했어요 하며 말문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 박찬호가 물었고 민수는 그 통장 이야기요. 40년 가까이 보관하신 거. 동료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말했다. 박찬호는 별거 아닌데 뭘 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저축도 잘 안 하는데 하물며 그렇게 오래 보관하기는 더 어렵죠 하며 아버지를 치켜세웠다. 며느리도 맞아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쓰신 거잖아요 하며 거들었고 박찬호는 쓸 일이 없었으니까 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쓸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임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으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가 아버님, 내일부터 물리치료 시작하시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며 말했고 박찬호는 아니다. 혼자 갈 수 있다 하며 사양했다. 아버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같이 가드려야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혼자 가셔도 돼요. 며느리의 고집에 박찬호는 결국 알았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거실에서 아버지, TV 보세요. 제가 드라마 하나 틀어드릴게요 하며 리모컨을 조작했고 화면에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오갔다. 이제 통장의 비밀은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치료도 받기 시작했으며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박찬호는 오늘 받은 약을 먹었다. 알약이 목을 넘어가면서 쓴맛이 입안에 퍼졌고 물을 마시며 그 맛을 씻어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천장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고 내일이 올 것이며 그 내일도 지나갈 것이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삶은 계속되었으며 박찬호도 그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눈을 감으며 그는 오늘 며느리가 잡아주었던 따뜻한 손을 떠올렸다. 그 온기가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제육장 진실의 발견. 물리치료는 예상보다 힘들었다. 치료사가 박찬호의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시킬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고 통증이 올라왔다. 아파도 조금 참으셔야 해요. 근육을 풀어줘야 나중에 편하세요. 치료사의 말에 박찬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생 동안 참는 것에 익숙했고 이 정도 통증은 견딜 수 있었다. 치료가 끝나고 며느리가 수건을 건네며 고생하셨어요. 아버님하고 말했을 때 박찬호는 괜찮다 하며 땀을 닦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걸을 때도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며느리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하고 물었을 때 박찬호는 그런 것 같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박찬호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무시당하고 외면받았던 은행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덮는 따뜻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찬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가을 햇살을 느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으며 벤치에는 다른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찬호도 빈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주변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은 맑았으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 순간이 평온했고 박찬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날씨 좋죠? 하며 말을 걸어왔다. 네, 좋습니다. 박찬호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좋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는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아직 없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박찬호의 대답에 할머니는 곧 생기겠네요. 손자 손녀 있으면 정말 좋아요 하며 말했다.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죠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단지 입구 쪽으로 가다가 박찬호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 향이 코를 찔렀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인사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박찬호가 주문하자 그녀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하고 물었고 박찬호는 네 하고 대답했다.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박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 순간을 음미했다. 쓴맛과 단맛이 적절히 섞인 커피의 맛, 따뜻한 컵을 감싸쥔 손의 온기, 창밖의 풍경, 카페 안의 조용한 분위기.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박찬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좌절, 노년의 고독.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공평하며 가끔은 잔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며 지켜야 할 존엄이 있었다. 박찬호는 자신이 그것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은행 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서며 박찬호는 카운터의 여자에게 맛있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인사했고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웠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아버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하며 반겼고 박찬호는 응, 날씨가 좋더구나 하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하며 말했다. 그래? 박찬호가 물었고 며느리도 맞아요.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하며 거들었다. 박찬호는 치료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답했지만 사실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누는 식사,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박찬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고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해동되고 있었다. 식사 후 TV를 보면서 민수가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어디 나들이 갈까요? 하고 제안했다. 나들이? 박찬호가 되묻자 민수는 네, 날씨도 좋은데 셋이서 어디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며 말했다. 며느리도 저도 찬성이에요. 아버님 기분 전환도 되시고 하며 동의했다. 박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어디로? 하고 물었고 민수는 산이나 바다? 아버님이 가고 싶은데 가요 하며 대답했다. 산은 무릎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바다가 좋겠구나. 박찬호의 대답에 민수와 며느리는 기뻐하며 그럼 토요일에 바다 갈까요? 하고 물었고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찬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모래가 발밑에서 부드러웠으며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민수와 며느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박찬호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꿈은 평화로웠고 박찬호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다. 제7장 화해의 시작.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집을 나섰다. 민수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뒷좌석의 박찬호에게 아버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며 배려했다. 괜찮다. 오래간만에 나들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구나. 박찬호의 말에 민수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는 속도를 높였고 창밖으로는 나무들과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다. 박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먼 곳으로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했다.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았다. 2시간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바다다.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고 민수도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하며 기뻐했다. 세 사람은 해변으로 걸어갔는데 모래가 신발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기를 반복했고 멀리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으며 수평선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돗자리를 펼치며 말했고 박찬호는 천천히 앉았다. 무릎이 구부러질 때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 만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꺼내며 제가 김밥 싸왔어요. 드실래요? 하고 물었고 박찬호는 나중에 먹자. 일단 좀 쉬고 하며 대답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고 평화로웠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아버지, 예전에 바다 자주 오셨어요? 민수가 물었고 박찬호는 그래. 내 엄마랑 자주 왔지. 너도 어렸을 때 몇 번 데려온 적 있는데 기억나니? 하며 대답했다. 민수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어렴풋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며 말했다. 박찬호는 내가 5살쯤 됐을 때 여기서 모래성 쌓았었어. 파도가 와서 무너뜨리니까 울었었지 하며 웃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도 웃었고 며느리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5년 전이다 하고 대답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보고 싶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없으니까 허전하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느껴졌다. 민수가 아버지, 엄마가 지금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치료도 받으시고 기분도 좋아지시고 하며 위로했다. 박찬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래, 내 엄마라면 좋아했겠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함께 공장을 일구던 시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IMF 시기,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녀. 여보, 당신 없이 잘 살고 있소. 걱정 마시오. 박찬호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고 바닷바람이 그 말을 실어 어딘가로 날려보냈다. 며느리가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며 말했고 박찬호는 고맙다 하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점심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취미 이야기, 박찬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웃음이 나왔고 때로는 진지해졌으며 때로는 침묵했다. 김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민수가 아버지, 그 통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다. 박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부는 너희 주고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쓸게 하며 대답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민수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조금은 줘야지. 너희도 살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박찬호의 말에 민수는 그래도 하며 망설였지만 박찬호는 아버지 마음이다. 받아라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결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중하게 쓸게요 하며 인사했다. 박찬호는 당연한 거다, 가족인데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고 역할이 있으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후가 되어 해변을 걸었다. 박찬호는 천천히 걸었고 민수와 며느리는 그 옆을 맞춰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고 모래는 부드러웠으며 햇살은 따뜻했다. 기분이 좋구나. 박찬호가 중얼거리자 민수가 저도요. 아버지 하며 대답했다. 며느리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예쁘네요 하고 말했고 박찬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예전에 조개 껍데기를 주우던 모습을 떠올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것들은 반복되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돗자리를 걷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은 붉고 주황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고 민수도 사진 찍을까요? 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같이 찍자. 박찬호가 말했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휴대폰 화면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고 뒤로는 석양이 빛나고 있었으며 그 장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찬호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고 꿈은 평화로웠다. 민수와 며느리는 조용히 이야기하며 운전했고 가끔 백미러로 잠든 아버지를 확인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말했고 민수는 그러게요. 아버지도 좋아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하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봤고 차는 어둠 속을 달려 집으로 향했다. 제8장 의미의 완성. 집에 도착해 박찬호가 깨어났을 때 이미 밤이었다. 아버지, 다 왔어요. 일어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박찬호는 눈을 떴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피곤했지만 상쾌했고 오늘 하루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거실에 나가자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드세요, 아버님. 그녀의 배려에 박찬호는 고맙다 하며 차를 받아들었다. 차를 마시며 민수와 며느리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고 가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요? 민수가 물었고 박찬호는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내일 액자 사러 갈게요 하며 말했고 박찬호는 미소를 지었다.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아버지, 잠깐만요 하며 불렀다. 왜? 박찬호가 돌아서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시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며 말했다. 박찬호는 나도 그러고 싶구나 하며 대답했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밤 박찬호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겼다. 바다, 석양, 가족과 함께한 시간. 모든 것이 소중했고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오늘 바다 갔다 왔소. 우리 아들 며느리랑 같이. 당신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며 박찬호는 눈물이 조금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것이었다. 아내가 남겨준 가족, 함께 이룬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다음 날 박찬호는 은행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목적이 분명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지난번과 다른 사람이었지만 박찬호를 공손하게 대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질문에 박찬호는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며 대답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다. 박찬호는 미리 생각해둔 곳을 말했다.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지원단체요. 직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얼마를 기부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다. 박찬호는 금액을 말했고 직원은 눈을 크게 뜨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감탄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마치는 동안 박찬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일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좋은 일 하셨습니다. 직원의 인사에 박찬호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은행을 나와 걸으면서 박찬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으며 햇살은 따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고 자신도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기부하고 왔다 하고 말하자 그녀는 정말요? 대단하세요, 아버님 하며 박수를 쳤다. 민수도 퇴근 후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가 아버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고 박찬호는 너희 줄 돈은 따로 챙겨뒀다. 나머지는 내가 조금씩 쓸게 하며 대답했다. 뭐 하시려고요? 며느리가 물었고 박찬호는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남은 인생 즐기려고 하며 웃었다. 민수와 며느리는 기뻐하며 좋은 생각이에요. 많이 즐기세요 하고 말했다. 며칠 후 박찬호는 혼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아내와 자주 가던 작은 도시였다. 기차 창밖으로는 들판과 산이 지나갔고 박찬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도시에 도착해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예전에 아내와 함께 들렀던 카페를 찾았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박찬호가 말하자 주인은 2잔이요? 하고 되물었다. 네, 2잔이요. 박찬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한 잔은 맞은편에 놓았다. 여보, 여기 왔소. 우리 자주 오던 곳. 기억나요? 박찬호는 빈 의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맞은편의 커피는 식어갔지만 박찬호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아내가 함께 있는 것 같았고 그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찬호도 그 삶의 일부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와 며느리는 반겼다. 잘 다녀오셨어요? 그들의 질문에 박찬호는 응, 좋았다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박찬호는 일기를 썼다. 오래간만에 쓰는 일기였고 거기에는 최근의 일들이 적혔다. 은행에서의 일, 통장의 의미, 가족과의 시간, 기부, 여행. 모든 것을 정리하며 박찬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평온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잘 살았어. 박찬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고 아내는 옆에 있었으며 아들은 어렸다. 공장 마당에서 세 사람은 웃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미래는 밝았다. 그 꿈은 행복했고 박찬호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다. 현실로 돌아와도 그 평화는 남아있었고 박찬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박찬호는 물리치료를 성실히 받아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 무릎 통증은 줄었고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민수와 며느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기뻐했고 가족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았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다시 나들이를 갔다. 이번에는 산이었고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산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박찬호는 천천히 걸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했다. 민수와 며느리는 그 옆을 맞춰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힘드시면 쉬었다 가요. 민수의 배려에 박찬호는 괜찮다. 조금 더 가자 하며 대답했다. 정상 근처의 전망대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고 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으며 멀리 산들이 겹쳐져 있었다. 와, 정말 멋지다.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고 민수도 사진 찍을까요? 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세 사람은 다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단풍을 배경으로 웃으면서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고 박찬호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산하면서 민수가 아버지,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하고 물었다. 글쎄, 너희가 가고 싶은데 가자. 박찬호의 대답에 며느리가 저는 제주도 가고 싶어요 하며 말했고 민수도 저도 찬성이에요 하며 동의했다. 그럼 제주도 가자. 박찬호가 결정하자 세 사람은 웃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찬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펼치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다. 아내와의 결혼 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공장에서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박찬호는 과거를 돌아봤다. 그 시절은 행복했고 힘들었으며 의미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민수와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 박찬호 옆에 앉았다. 아버지, 뭐 보세요? 민수가 물었고 박찬호는 옛날 사진들 하며 앨범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흥미롭게 사진들을 보며 와, 아버님 젊으셨을 때 진짜 멋있으세요. 엄마도 너무 예쁘시네요 하며 감탄했다. 박찬호는 한 장 한 장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고 민수와 며느리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 시간은 따뜻했고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으며 가족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마치고 박찬호는 발코니로 나갔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바람은 시원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소. 아들도 잘 크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건강 챙기면서 잘 살고 있소. 당신도 거기서 편히 쉬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 여기서 잘 살겠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날아갔고 별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박찬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햇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젊은 남자가 와서 앉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하자 박찬호도 안녕하세요 하며 답했다. 운동하세요? 젊은 남자가 물었고 박찬호는 네, 건강 때문에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하며 대답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요즘 바빠서 운동을 못하는데. 젊은 남자의 말에 박찬호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젊을 때 잘 챙기세요 하며 조언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고 박찬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것도 의미 있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연결되는 것. 그것이 삶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으며 박찬호는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가 있었고 저녁에는 민수와 며느리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더 이상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행복했다. 박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는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의미를 찾았다는 것.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살아갈 것이었다. 박찬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고 그 페이지들은 희망과 온기로 채워질 것이었다. 창밖의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갔다. 박찬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저렇구나.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